2교시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근거 7번째 시민권론에 대한 이론을 강의하겠습니다. 시민권론은 마샬 등이 주장하였고, 시민권론은 시민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은 18세기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정치한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기본권을 최초의 시민권으로 인식하여 19세기의 참정권, 20세기의 사회권 등을 시대에 따른 시민권의 속성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건 시대가 무너지고 이성과 인간 권리의 개념이 나타났던 17, 18세기에 와서야 시민혁명을 통한 시민계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개인적 권리가 18세기와 19세기에 강조되었다면 사회적 권리는 20세기에 강조되었습니다. 시민권은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들에게 부여하는 하나의 권리로 정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은 정치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말하며 시민으로서의 일반적인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권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공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하고 공동체의 참여권을 말합니다. 또한 마셜은 사회적 권리, 이 말은 복지에 대한 권리를 일반적 권리로 보고 이를 시민권이라고 말한 것인데요. 그러므로 시민권이 발달한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실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마샬은 시민권을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8세기에는 공민권, 19세기에는 정치권, 20세기에는 사회권이 발달하였다고 보고, 시민권의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제도 또한 확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권이 발달하지 않았던 17세기 초반에는 빈민법과 같은 기초적인 형태의 사회복지 정책이 나타났지만, 이후 시민권에 대한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사회보험제도나 사회보장제도 등이 나타남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시민권이 발달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 수급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생존적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이를 세계 최초로 바이마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151조의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1941년 공포된 독일 연방공화국의 헌법입니다. 시민권 이론은 사회복지 정책의 기존 연구를 사회복지 정책 내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으로 사회복지 변화 배경을 파악하는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급여를 시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현대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고, 현대사회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연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민권론은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한계점도 또한 있는데요. 첫 번째, 시민권론은 영국의 복지국가 형성 과정에 기반한 이론으로 이와는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제3세계나 사회주의 국가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권론은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집단 갈등이나 행동 같은 정치적 역학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민권론에 대한 요약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시민권론은 마샬 등이 주장했고 이는 시민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다. 18세기에는 사유재산권 및 표현, 사상, 신념 등 개인의 자유에 필요한 국민권, 19세기에는 정치 유권자로서 정치 권력에 행사할 수 있는 정치권, 그리고 20세기에는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해 정부의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복지권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민권론은 자본주의 계급체제로 인해 현실은 항상 불평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평등지향의 시민권 이념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며 갈등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갈등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복지권에 근거한 사회복지 정책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을 활용하여 사회적 효율을 해치지 않으면서 불평등을 완화한다면 현실의 불평등과 시민권 이념을 공정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이론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회복지 정책은 공공부조 정책,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인데 본 제도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의 빈곤 문제를 치유하여 불평등의 자본주의 계급체제와 평등지향의 시민권이 공존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과 이념 사이에는 사회복지 정책을 투입하여 공정관계로 간다고 하였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검증 사례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근거에서 사회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사상에 있어서는 케인스주의, 신자유주의, 조합주의, 그리고 제3의 길로 대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인스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케인스주의는 유효 수요의 원리에 입각하여 경기순환을 안정시키고 완전 고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상으로서 케인스가 주장했습니다. 케인스는 영국 케임브리지 출생의 경제학자로 이튼 고등학교를 거쳐 케임브리지 대학의 킹스 칼리지에 입학하였고 1905년 대학 졸업 후 공무원이 되었으며 이후 재무상 고문, 국제통화기금의 국제보험개발 총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케인스는 19세기 유럽에서 전성기를 이뤘던 고전파 경제학의 자유주의 질서는 국내외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이것이 세계 경제의 침체, 대공황,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세계를 위기를 맞았다고 보면서 소위 케인스주의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케인스주의는 고전파 경제학에서 말하는 고용 감소의 요인인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높은 수준의 임금 요구, 이에 대한 사용자의 고용 거부, 이어서 실업을 초래한다는 기존 이론을 거부하고 유효 수요의 입장에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는 고용 감소의 요인을 소비와 투자로 구성된 유효 수요의 감소로 보고 이것이 감소할 경우 경기 불황이 초래되고 이는 기업의 이윤 감소로 이어지며 실업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해 부유층 및 저소득층의 계층 차이가 명확히 구분될 경우 부유층은 소비하고 남은 소득을 저축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소비에 이어 투자가 감소하여 실업이 초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 감소를 지양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효 수요를 증대시키고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누진세 등 재분배 정책, 인플레이션이 수반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투자 정책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 정책과 가장 관련이 있는 정책은 누진세 등을 활용한 재분배 정책으로서 이를 통해 소비 성향을 제고하고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고용 증대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케인스주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동반한 오일 쇼크는 1973년, 1979년에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오일 쇼크로 인해 후퇴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 활성화는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케인스 이론이 오일 쇼크로 인해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됨에 따라 설득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케인스주의와 참고로 보면 케인스주의는 20세기이고요. 고전파 경제학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나타난 주류입니다. 케인스주의와 고전파 경제학의 차이점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간과 사회의 시각에 있어서 케인스주의는 현실적 감각을 고전파 경제학은 피상적이고 기계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재정에 있어서는 케인스주의가 불경기 시 적자 재정을 추구했으며 고전파 경제학은 균형 재정을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균형의 입장에서는 케인스주의가 고용 수준의 안정적 균형을, 고전파 경제학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케인스주의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하였으며 고전파 경제학은 소극적인 개입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근거에 대한 사회사상에 있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1970년대부터 대두되었으며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자유주의 사상을 이어받은 하이에크, 프리드만 등이 주장했으며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두 차례의 오일 쇼크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다시 혼란에 빠짐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는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재정을 사회복지 정책의 높은 수준으로 투입하는 복지국가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으며 이후 국가가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데 무력해지고 복지 재정을 포함한 국가 재정의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이전에 케인스주의를 거부하는 새로운 사상이 도래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등의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에 의한 재분배 정책, 공공투자 정책 등을 유효, 수요 등에 투입하여 고용을 증대한다는 논리를 거부하고 고전파 경제학의 맥을 이어받아 국가 개입의 최소화를 통해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지향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을 반대했지만 규칙관리, 온정주의, 인적효과, 그리고 독점관리 등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규칙관리는 국가가 사회에 대한 규칙 위반, 규칙에 따른 조정, 그리고 규칙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수능 유도 등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온정주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정신 및 신체 장애인 등을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며, 인접효과는 일정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없거나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의 효과를 정확하게 밝힐 수 없을 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이며,
독점 관리는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수자원 관리, 전력 관리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는 사회분열, 수요조장, 자유억압, 그리고 비효율성 등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사회복지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사회분열은 사회복지 정책이 재정의 분담층과 수요자층 사이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고, 수요조장은 사회복지 정책의 자원이 한정된 반면 수요는 무한한 상황에서 무상의 사회복지 정책의 시행은 수요를 조장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며, 자유억압은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정책 자체가 획일적으로 국민들을 통제하여 개인의 자유를 뺏는다는 것이며, 비효율성은 국가에 의해 시행되는 사회복지 정책의 비용 자체가 시장의 이윤 등과 비교해 너무 효율성이 뒤처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전술한 케인스주의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정책에도 긍정적이라면,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에는 긍정적이지만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정책에는 부정적 입장에 있는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근거, 사회사상인 조합주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주의는 코퍼라티즘이라고도 하는데요. 단체 통합주의 등과 같은 의미로 정부와 이익집단이 갖는 정책 결정상의 역할 분담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위원회가 이에 해당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합주의는 슈미터, 윌렌스키, 그리고 포더 등이 주장했는데, 이 중 슈미터의 이론이 대표적으로서 그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이익 집단의 자율적 참여 여부, 정부의 이익 집단에 대한 통제 강도에 따라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조합주의는 권위주의 국가 정치체계를 말하며, 사회조합주의 정치체계는 민주복지국가를 말합니다.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편성한 이익 집단과의 조합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이익 집단의 통제된 참여 또는 배제를 요체로 하여 이익 집단의 상향적 투입 기능보다는 국가에 의한 하향적인 동원과 통제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조합주의에서 이익 집단은 제도권 밖에서 제도권 안으로 수용된 국가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며, 압력단체로서의 성격보다는 압력을 받는 집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노동단체 등 이익집단을 탈정치화시키고 관료적으로 재조직화함으로써 국가가 이익집단을 통제하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조합주의와는 다르게 사회조합주의는 국가의 통치력 약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성되고 있는데요. 이는 국가와 이익집단이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력하는 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통치력 보강과 사회 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이익 집단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익 집단과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중시하면서 이익 집단의 자율성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조합주의는 국가에 의한 하향적인 통제 기능을 배제하고 상향적인 투입 기능을 중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는 자율적이고 구조적으로는 분화된 정치체계에서 생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노동계급 등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에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와 관련하여 있는 것이 사회조합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조합주의 체제 하에서 성장한 노동단체가 노동자들의 복지 실업 등에 대한 주장을 정부와 자본과 단체에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 있는 대기업과 보수 노동단체 간의 결탁에 의해 귀족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단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근거 사회사상으로 제3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을 융화시킨 새로운 개념의 차별화 전략으로서 기븐스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고 이를 영국 수상인 블레어가 정치 노선으로 채택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든스는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정치학자이며 1938년 런던에서 태어나 헐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뒤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1970년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시작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사회학 교수로 활약했으며 대표적인 저서가 1998년에 펴낸 제3의 길과 사회민주주의 부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3의 길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제1의 길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를 제2의 길, 두 번째 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절충된 대안인 제3의 길을 지향하자는 것인데요. 신자유주의처럼 복지국가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국가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3의 길은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 그리고 발상의 전환 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회투자국가는 인적 자본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령 및 실업 대책 등이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령자에게, 실업자에게 무조건 무상의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사회에 진입하여 국가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 조항의 삭제 및 재교육 시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복지다원주의는 주로 중앙정부에서 담당해왔던 복지 제공의 업무를 기업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지방정부 등으로 다원화하여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제3의 길에서 마지막으로 발상의 전환은 수혜자가 스스로 복지국가에 대한 의존 성향을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개인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제3의 길은 사회보장과 재분배 등 사회복지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부를 산출하는 주도적인 주체로서 복지 수혜 계층의 역할과 책임, 즉 노동담보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3교시에서는 사회복지 정책 관련 유형으로서 첫 번째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분 유형론과
두 번째, 조지와 윌 등의 이데올로기 유형론. 세 번째, 퍼니스와 틸턴의 국가 유형론. 네 번째, 에스핑 안델센의 복지국가 유형론. 다섯 번째, 미시라의 복지국가 유형론에 대해서 조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윌렌스키와 루버의 이분 유형론은 자녀적 복지국가, 제도적 복지국가로 대변하는 이분 유형론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이분 유형론에서 자녀적 복지국가는 가족과 시장체계에서 탈락한 사람에 대한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 지원을 말하고요. 제도적 복지국가에서 사회정책의 목표로 본다면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통해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적 복지국가에서 자녀적이란 대상은 선별층, 취약계층을 말하고요. 제도적 복지국가에서 대상은 보편층,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실천 주체에서 자녀적 복지국가는 자발적인 민간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 복지국가에서는 높은 수준의 국가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적 복지국가에서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제도적 복지국가에서 빈곤의 책임은 사회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지 욕구의 충족 기제에서 자녀적 복지국가에서는 가족이나 시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제도적 복지국가에서는 복지 욕구의 충족 기제가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녀적 복지국가의 이념으로는 선별주의이며 제도적 복지국가의 이념은 보편주의가 되겠습니다. 자녀적 복지국가의 시기가 초기 산업사회였다면 제도적 복지국가의 시기는 지금 현재 산업사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교시를 마치고 잠시 후 3교시에서 찾아뵙겠습니다.